특히 엄마들끼리 하는 말 중에서 선 넘는 말들이 몇 가지 루틴이 있죠. 몇 평이냐, 집이 어디냐, 남편 뭐하냐, 생활비 얼마냐, 어떤 학원 다닌다는 게 알려지면 뭐 무슨 반 다니냐, 레벨이 뭐냐, 나도 모르게 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죠. 왜 힘든지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계속 감정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 희한하게 점점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가 아닌 주변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사실은 더 스트레스가 돼서 아이와의 관계,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제가 경험을 하는 것은 바로 엄마들 관계에서의 어려움, 스트레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분들 개인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진짜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육아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나의 감정 때문인데, 나의 감정을 흔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구나. 하지만 참 신기하게 깔때기처럼 귀결되는 것 중에 굉장히 굵직한 줄기가 바로 엄마들 간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인간관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왕벌 놀이입니다. 감이 오시죠?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우두머리 역할, 여왕벌 역할을 하려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근데 이게 좀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그런 사람 경계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왕벌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초면에. 이제 학기 초가 조금 지나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어떤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분들이 요즘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면서 잠시 멈췄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초반에는 다들 조심하고 또 좋게 관계를 맺느라고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어두운 면이 점점 드러나는 게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왕벌은 매력적이라서, 특히 초면에 매력적이라서 내가 그룹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선은 내가 친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매력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그룹으로 모였을 때 말도 잘하고 재밌고, 많은 경우에 외적으로도 매력적으로 쭉 꾸미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면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정보 또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들,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호감이 있는데 특히나 나한테 잘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넘어가기 쉬워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 힘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나는구나. 이제부터 뭔가 잘 풀리겠구나. 아이들 관계도 잘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핵인싸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매력적인 데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많고요. 바로 옆에도 있고, 다들 그 사람을 좀 우러러보는 분위기, 선망하는 분위기, 뭔가 잘 나가는 분위기,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나한테까지 잘해주니까 굉장히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걸 조금은 나눠보면은 바로 옆에서 한두 명, 약간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도 있고, 친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같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그룹이 있고 굉장히 잘 뭉치는구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아이들끼리도 친하고, 그래서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관계가 점점 지속될수록 불편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져서 사람을 볼 때 클래스로 지나치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클래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력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뭐하냐, 자기의 직업이 뭐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엄마들의 나이, 연령 또는 외모, 피부 관리, 패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뭔가 클래스를 나눠서 사람을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좀 불편하죠. 나를 그런 잣대로 봐서 조금은 무시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거기에 내가 걸맞아서 나를 좀 잘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나를 개인으로 잘 봐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용하는, 내가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클래스가 좀 괜찮다고 느꼈을 때 정말 개인 대 개인으로 나를 존중하고 친밀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나를 옆에 아는 사람, 지인으로 둠으로써 자기가 더 우월해지는 느낌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역시 불쾌해지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소식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중심이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뭐 하고 지내고 어떤 걸 새로 시작하고 또 둘이 누구가 만나고 애들이 어떤 학원을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다 꿰고 있어야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어떤 친밀감의 차이도 있고 또 뭐 선이라는 것도 있고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어떤 소식을 그 여왕벌이 가장 먼저 내 입을 통해서 접하지 않으면 불쾌해하는 경험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지인이 나의 이런 소식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여왕벌 귀에 들어갔을 때 여왕벌은 불쾌해져요. 왜 불쾌하지? 이런 느낌을 처음에는 받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그 사람이 불쾌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다음번에는 직접 나한테 먼저 말하게끔 이렇게 저렇게 조종,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왠지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찝찝해서 먼저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을 유도해요.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룹별로 여왕벌이 좀 있거든요. 큰 그룹이면은 큰 그룹의 여왕벌이 있고 작은 그룹끼리 있으면 각각이 있고 또 합쳐졌을 때가 있고 근데 질투를 또 해요. 내가 진짜 여왕벌이냐 아니냐 또는 누군가가 내가 여왕벌 노릇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좀 질투하고 뒤에서 나를 좀 안 좋게 여기고 흔한 예로 뭐 인스타 같은 데서 댓글로 어떤 내 게시물에 대해서 전적으로 칭찬이나 존중을 해주지 않는 약간이라도 뜨뜻미지근한 댓글이 있으면 그거는 나를 시기하는 거고 질투하는 거다. 전문적인 심리 용어로는 투사라고 하죠. 말 그대로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거다라고. 내가 주로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나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인데 상대방이 그거를 불쾌하게 여겨서 조금 은연중에 헷갈리게 태클 거는 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게 조금 수위가 점점 되거나 반복됐었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고 있다. 그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복수의 화신이 되기도 하죠. 여왕벌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녀나 또 나를 이용해서까지 그 사람을 은밀하게 따돌리거나 아니면 직접 공격하게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선을 잘 넘어요. 선을 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예민한 이슈죠. 근데 은연중에 잘 넘어요. 특히 엄마들끼리 하는 말 중에서 선 넘는 말들이 몇 가지 루틴이 있죠. 몇 평이냐, 집이 어디냐, 남편 뭐하냐, 생활비 얼마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학원, 아이들 어떤 학원 다닌다는 게 알려지면 뭐 무슨 반 다니냐, 레벨이 뭐냐 개인적인 부분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역시나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파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입지 때문에 그렇게 선을 막 넘어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특히나 엄마들 사이에서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아이 관련된 거죠. 내 육아 방식이나 어떤 아이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선을 막 넘어서 조언이랍시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불쾌함을 느끼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내색을 하면 그거는 내가 선의해서 조언해 준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예의미 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일곱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선을 잘 넘으면 자기 경계를 뭐 넘어오는 것도 많이 허용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특징이죠. 남이 내 선을 넘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고 예민해하고 뭐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속된 말로 꼽을 주기도 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죠. 진짜로 조언이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말 또는 아이를 생각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어도 반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 흔들기를 잘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을 흔드는 거죠. 나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흔한 예로는 떠보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식통을 제대로 전달 안 했을 때, 여왕벌이 소식통이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전달 안 했을 때 나한테 왜 그 얘기 안 했냐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고요. 떠봐요. 어저께 뭐 딴 사람 만났는데 뭐 이사 간다더라, 또는 아예 학원 옮긴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진짜로 더 제대로 떠보는 거는 아예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냥 어저께 누구 만났어 라는 것까지만 말하고 약간 딴 얘기 하면서 사실은 얘를 통해서 너의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 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깨닫고 반성 모드로 가게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한다?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더욱이 나를 힘들게 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떠보기를 함으로써 내 감정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흔한 얘기가 전화만 와도 불안하다, 카톡만 와도 불안하다. 그게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결국에는 그런 불편함을 내가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하지만 그거는 더욱더 큰 악순환을 일으키죠. 그래서 9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속된 말로 괘씸죄에 이제 해당이 되면 정치질을 잘합니다. 그게 바로 9번째 특징이죠. 나를 따돌리는 식으로 주변의 시녀들이나 여러 일벌들을 동원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를 조금은 힘들게, 바로 따돌린다기보다는 은근슬쩍 실수인 척 하면서 연락 안 하거나 누락하거나 소외시키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식으로 따돌리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런 경우가 흔하고요. 마지막 10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아이도 여왕벌로 키웁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 패턴대로 아이가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만 돼도, 아니 더 빨리 유치원 때부터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 주도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외향적이고 활발해서 뭐 무대 체질이어서 가지는 그런 주도권하고 조금 다르게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말 그대로 여왕벌이 되고자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나의 바램대로 안 되게끔 하는 아이들을 은근슬쩍 흔들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왕벌과 가까이 가고 주변에서 오른팔 왼팔이 되거나 시녀가 됐었을 때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또 아이들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역시나 또 반복되도록 하게 되는, 그래서 엄마로서 또 더욱더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원래 여왕벌이라는 게 누구든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우위를 차지하려는 게 있고, 또 여성들 관계에서 여왕벌 놀이라는 식으로 은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지만, 엄마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 아이와의 관계까지 얽힌다는 부분들 때문에 여왕벌이라는 게 그만큼 더 권력도 크고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더욱더 크고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옆에서 일벌이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특징만 나열해도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왕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왜 그런지, 그 이면의 심리는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여왕벌에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왕벌 놀이를 하는 엄마들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인 경험을 얘기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도 더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특징 10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더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선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도 이미 있는데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 있는 분들을 통칭하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그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심해서 사기꾼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 정도이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상범주에는 들기가 힘든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 나르시시스트죠. 간략하게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센 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되면은 자존감이 원래보다도 낮아지는 경험을 다들 해요. 자존감의 3가지 요인. 첫 번째로는 자기가 삶을 주도하는 느낌, 자기 조절감인데 엄마가 되고 아이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더 삶을 주도하는 느낌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뒷전이 된 느낌을 받고 내 조절 자체도 안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이다. 관계성을 통한 자기 안정감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나 원래 내 편이던 사람도 내 편이 아닌 느낌, 항상 뭔가 비난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역시 엄마의 삶이고, 마지막으로 유능감,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유능감이 역시 떨어집니다. 육아만 봐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원래도 자존감이 낮았던 분들이 더 떨어지고, 특히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더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여왕벌이 뭐 학창 시절에도 있고 사회 직장에도 있지만 엄마 커뮤니티에서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더욱더 심하게 피해를 입죠. 특히나 아이까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여왕벌의 심리적 특성을 조금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공감 능력이 우선 부족해요. 감정이입도 부족하고 죄책감도 부족하고, 이런 뭔가 정서적인 부분,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공감 되게 잘하던데 초면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척은 잘해요. 특히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는 리액션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별로 잘 못 헤아리는 것 같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에는 굉장히 안테나가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우월감을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나를 계속 높게 평가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는 굉장히 촉이 발달되어 있고 몰입을 잘 합니다. 아주 한정된 공감이고 한정된 감정이입이죠. 대인관계는 사실은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너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이분들은 대인관계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이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되면 되고요. 깊은 친밀한 대인관계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초면에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매력적이라고, 특히 초면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는 능숙하기 때문에 초면에는 척을 하고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은 누구든지 잘 넘어갑니다. 뭔가 자기의 힘든 얘기나 어려운 점을 얘기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라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우선은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린 핵인싸 같아 보이는 거, 주변에 시녀도 있고 일벌들도 있고 뭔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 보이잖아요. 그거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그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대인관계를 자기가 주도했기 때문에, 유도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했기 때문에 주변에 시녀들도 생기고 일벌도 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이고요. 초면에는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클래스를 나누는, 특히 외적인 거, 재력이나 학벌이나 외모 이런 걸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왕벌의 특징은 특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 근데 그걸 보여야 돼요. 내가 특별한 느낌을 스스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거를 자꾸 채워줘야지만, 나를 높여줘야지만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적인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나눠서 있어야지만 내가 더 있어 보이는 거죠. 네 번째로 소식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소식을 내가 다 꿰고 있어야 되고, 그 소식을 내가 직접 여왕벌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역시나 대인관계의 목적이 그냥 친밀감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착취라는 목적, 내가 관계를 통해서 우월해지는 느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서, 소식이라는 건 정보이고 정보들을 수집해 놓으면 내가 그것을 활용할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시간이 지나서 내 주변에 있던 시녀든 일벌이든 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잡아놨던 그 소식, 은밀한 약점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은근히 또 유도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떠봅니다. 내가 너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랑 이제 연락을 끊거나 멀어지면 그게 이제 누구한테 또 누설될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암시를 하죠.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투사라는 거는 미숙한 방어 기제이죠. 하지만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인데 굉장히 잘해요. 투사를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내면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우선은 남 탓을 해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고,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세다고 아까 설명드린 거. 아주 중요한 상황은 수치심이 자극될 때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못나고 열등감이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뭔가가 건드려지는 순간에 수치심이 확 올라와요. 그때는 굉장히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견딜 수 있고, 가장 손쉬운 것은 우선 남 탓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사실은 내가 그런데. 시기, 질투 자체가 연관이 되죠.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우월해 보이는 부분, 특권적인 부분, 그런 것에 또 많이 꽂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인스타에 예도 드렸고, 그런 데서 뭔가 자랑하는 분위기, 좋아 보이는 분위기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나도 그걸 소유하고 싶고, 근데 나는 그게 없는 느낌. 그래서 이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건데, 거기에 많이 몰입이 돼서 나는 부족하다, 이 느낌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사를 하고, 내가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느낌인 건데 역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한 번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관계에는 문제가 되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꾸 하니까. 6번째 특징으로는 선 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 그 다음에 경계의 정도도 다 다르고. 하지만 초면에 처음부터 너무 빠른 시간에 선을 잘 넘습니다. 은밀한 얘기를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점이 잡히고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권의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선을 넘는다는 거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물어봐도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는 과정 자체에서 우월감을 경험하고, 뭔가 위아래가 서열이 있는 느낌, 정보를 공급해주고 나는 정보를 제공받고. 근데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역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편함 자체에 대한 공감 능력, 나랑 상관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불편하든 말든 나는 선을 넘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가져와야지 우월감이 형성되고 이런 서열이 매겨지는 거고, 이런 느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7번째로 말씀드린 하지만 자기 선은 잘 지킨다. 역시 똑같습니다. 선을 넘고 안 넘고 이게 친밀감에 따라서 점점 유대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서열을 매기기 위한, 자기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특권의식을 경험하기 위한 거라서, 그게 역전됐을 때는 그만큼 불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인데, 이런 느낌인 거죠. 특히나 그게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일 때는 역시 투사를 해서 그런 거를 캐내서 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불쾌하고. 8번째 특징으로는 감정을 잘 흔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기 위한 대인관계의 조종을 항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조정을 해야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소식통도 그렇고, 뭐 시녀 일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삐걱거리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순간에 못 견뎌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사람 되게 뭔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니까. 뿌리 깊은 열등감, 무능감이 자극이 돼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조종이 안 되는 순간에 굉장히 큰 무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종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역시 비슷하게 9번째 특징인 따돌림, 본인 주변의 영향력, 그 시녀나 일벌들을 동원해서 내 조정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철저히 굴복하게끔 따돌리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난 이렇게 특별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여왕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는, 영향력 뿜뿜하는 느낌 자체가 있는 거고요. 그때 우월감이 막 획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자녀도 역시 여왕벌로 키운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는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거, 여러 가지 행동 특성, 이면에 있는 마음의 흐름까지도 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왕벌이 이면에 있는 그 심리들이 형성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성장 환경. 근데 본인이 경험한 그 성장 환경이 그래서 지금 여왕벌이 된 건데, 역시나 자기 자녀도 그런 성장 환경으로 키우게 됩니다. 정말 긴밀한 내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외적인 것을 채워주는 식의 엄마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 역시도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되고, 겉으로는 굉장히 허용적인 거, 우리 아이가 최고, 이런 식으로 좋은 엄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없는 사랑, 나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괜찮은 느낌은 경험 못하고요. 나의 외적인 거, 성공, 성취 또는 어떤 피상적인 관계, 이런 걸로 인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역시 대물림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뿌리 깊은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서 또 해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특별해,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도구가 돼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를 이상화하고 이렇게 대단한 아이로 키운 애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해가 조금은 되시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하고는 좀 다르고요. 목적을 가진 피상적인, 착취적인 관계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행동 하나하나, 특징 하나하나들이 조금은 보이실 거예요. 본인의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라서, 그러다가 특히 시녀가 되고 일벌이 되는 순간 끊임없이 그런 우월감을 공급해주는, 찬사를 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나는 불쾌해져요. 내 자존감은 더 내려갑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면서 자존감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내려가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근데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안 했다,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는 안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제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그 상황 안에 빠져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역시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요. 잊혀졌던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괴로우실 수도 있지만, 여왕벌은 한 그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룹에 있고, 한 그룹에도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내가 거길 피해도 또 다른 데서 만나고, 혼자서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불편해도, 이불킥이 되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고, 당분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여왕벌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 여왕벌이 그런 특징들을 왜 가지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영상 모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댓글 중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진짜 이거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정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왕벌이 뭔지 알겠어, 내 주변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빨리 알려줘. 그 마음 너무 공감하고 또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심리적으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남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방법적인 측면은 먼저 너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아쉬우시다고요? 기출 변형되면은 다 틀려요. 정답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여왕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왕벌의 특징 10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굉장히 흥행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개봉하자마자 아이들과 가서 봤는데, 핵심 개념이 뭐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여왕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 청소년기에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계속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그 애를 쓰고 있는 그 하나의 행동 패턴이 여왕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지만 2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감정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것은 불안정한 감정, 그냥 날 냅두면 자아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데 그게 관계를 통해서 채우기도 하고요. 이 감정 자체를 가만히 못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나의 감정을 자꾸 안정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어져서 건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터지죠. 그래서 여왕벌의 11번째 특징으로는 격렬한 분노 폭발입니다. 이상하죠? 초면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너무 호감이 가져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점점 관계가 지속되면서 좀 불안불안해요. 관계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요. 뭔가가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 느낌. 그렇게 불안불안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다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갑자기 막 분노 폭발을 하는 거를 내가 본다고 쳐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도망가야지.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불안하고 무서워요. 나도 저런 분노 폭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 엮이기가 싫어요. 뭔가 분노 폭발의 대상이 되면 그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말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소식통이기 때문에 또 퍼질 수도 있고 어떻게 왜곡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요. 내가 분노 폭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갯벌에 빠지듯이 점점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더러워서든 무서워서든 사실은 둘 다죠.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기분을 맞춰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점점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맞춰줘요. 맞춰주니까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이상한 거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식의 흐름이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맞춰주고 그러니까 인싸처럼 보여요. 그리고 본인도 인싸인 것처럼 느껴요. 지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노 폭발 이외에도 감정에 대한 부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12번째 특징으로는 가스라이팅을 잘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가장 흔한 거는 내가 되게 모자란 느낌을 받게끔 은연중에 유도를 해요. 이게 왜 감정이냐? 나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왕벌의 감정이 그 순간에 흔들려졌기 때문에 그거를 나의 감정을 흔듦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안정시켜요. 조금 말이 어렵죠. 흔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왕벌의 감정이 흔들려지는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특징들에서 말씀드리고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인 거, 외모든 경제적인 거든 학력이든 학벌이든 남편의 직업이든 또는 자기의 직업이든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대화에 나올 때 꽂혀요. 그냥 꽂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불편해요. 사실은 무의식적인 열등감이 자극이 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평균 올려치기. 내 주변엔 다 그래. 예를 들어서 누가 전문직인 직업, 남편이 전문직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다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이 동네 다 그런 거 아니야? 여기 학군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다양합니다. 일부러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깐 흘려가는 거기에 꽂혀서 집 방은 다 3개 이상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는 요즘에 20평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자기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 주변엔 다 이래. 이렇게 평균 올려치기를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여왕벌의 마음에서는 자기의 뭔가가 불편한 마음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돼요. 저게 평균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 모자란 느낌을 받아요. 나의 자존감을 낮춤으로써 본인의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애를 쓰는 거지만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역기능적인 안 좋은 관계입니다. 13번째 특징으로는 트집을 잘 잡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목이나 취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대놓고가 아니라 은근히. 흔한 예로 집에 왔는데 인테리어나 가구의 종류나 미묘한 이거 너가 샀어? 이런 식으로. 설마 너가 샀어? 선물 받은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가 당황이 돼요. 이게 뭐지 지금?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밤에 생각이 나죠. 아까 그게 나를 꼽준 거였어. 그러면서 열받습니다. 하지만 열만 받는 게 아니라 또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안목이 없나? 또는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나? 이런 식으로. 내 인지나 감정이 사실이 아니게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부족함으로 이어지도록 자꾸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뭔가 당황되거나 하면서 좀
답을 피하려고 하고 거기에 동의하기도 내가 마음이 안 좋고 하지만 대놓고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폭발될까 봐.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재고 있는 그럴 때 집요하게 쥐고 트집을 잡고 흔들어요. 결국에는 인정을 할 때까지. 그러면은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화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쥐고 흔드니까 먹히네. 먹힘으로써 내가 우월해지는 느낌을 받고 상대방은 더 낮아지는 느낌을 받고 내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들고요. 자존감이 더 낮아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대답을 못했을까? 아니라고. 감정의 포인트가 있던 겁니다.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 짧은 순간 딱 한마디의 대화 속에 무수히많이 3쿠션 이상으로 타타타타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4번째 특징으로는 중독이 잘 됩니다. 지금 감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독이랑 감정이랑 무슨 상관이지? 만성적인 공허감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점 올라와요. 공허감이. 그리고 공허감이 계속 느껴지다 보면은 우울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의 감정은 내가 그 감정을 그대로 인식함으로써 해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데 자아가 굉장히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찬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나의 이런 감정들이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에 빠지는데 흔히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에 빠집니다. SNS를 통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많죠. 골프. 내가 이렇게 뭔가 여유 있는 삶을 산다 또는 재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과 어울린다 보여주는 거 몸매일 수도 있죠. 당연히 운동은 중요하지만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찬사를 받기 위한 운동. 근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찬사를 받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밑이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는 예전 같지가 않구나. 속에서 또 느끼면서 더 공허하고 더 우울하니까 더 다른 사람한테 집착하는 식으로 막 어필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고 과한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찬사가. 지금까지는 감정의 측면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특징으로는 인스타에 많다. 아까 말씀드린 중독이 잘 된다랑 조금 이어지지만 관계의 측면입니다. 인스타가 나쁘다가 아니라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요. 내가 지금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고 쇼핑을 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함으로써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데 집중을 못 하고요. 내가 지금 이걸 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이런 느낌을 내가 경험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오는 이 만족감인 거죠. 그냥 그 자체에서의 만족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올려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깊이가 깊습니다. 감정의 깊이가. 결핍의 깊이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채워졌을 때의 만족감도 깊고요. 하지만 내가 채워달라고 자꾸 어필을 하는데 거부한다? 굉장히 큰 감정적인 불안정함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집착식으로 자꾸 유도하고 그러다가 확 돌아서서 또 폭발합니다. 흔한 예로 스토리 같은 거, 또 피드 같은 거 올리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이런 거.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의 찬사를 받기 위해서인데 우선은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보지 않는 거. 내가 스토리 올렸는데 안 본다? 또는 봤으면 하트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른다? 다 머릿속에 남아요. 레이더가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기억하지? 기억해요. 왜냐면 간절하기 때문에. 16번째 특징으로는 맘카페에 장이 많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내가 리더십이 있거나 또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왕벌들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맘카페 장이 다 여왕벌이다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왕벌은 맘카페 장을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초면에 그 부분을 어필해요. 내가 이렇게 영향력 큰 맘카페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어. 이거는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만족해, 좋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우월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스스로 1차적인 감정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쿠션이 갔다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오 그래요? 대단하네요. 한번 갔다가 와야지 획득이 되는 거예요.
17번째 특징으로는 모임을 좋아한다. 외향적인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도 여왕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도 모임을 만들어요. 말을 막 많이 하고 막 활발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단톡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도 단톡방을 통해서 사조직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과시하려는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게 있죠. 그냥 모임이 아니라요. 비밀 모임. 비밀 모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그게 뭐 맘카페일 수도 있고 SNS 어떤 단톡방일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오려면 검증을 거쳐야 돼. 너가 어느 정도 급이 된다는. 그래서 내가 껴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은연중에 이런 합의가 일어나면서 신여가 되면서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게끔. 은연중에 돌려가면서 얘기하지만 그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18번째 특징으로는 남편을 자랑하거나 욕한다. 그럼 뭐냐? 다 여왕벌이냐? 아닙니다. 과도하게. 좀 이상하죠? 남편을 흉보는 거를 과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을 자랑하는 게 왜 여왕벌이냐? 우리 남편 이렇게 대단해 어필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그럴 때는 부부는 일심동체고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논리가 펼쳐지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를 밑에서 어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남편 이렇게 형편없어 또 이렇게 반면에 얘기하면서는 동시에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을 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서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거죠. 대단하다. 이런 찬사를 하게끔 또 유도하는 거예요. 19번째 특징으로는 연결고리가 되길 좋아한다 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미묘해요. 그냥 인맥이 사는데 도움 되니까 또 서로 좋고 좋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서 서로 도움을 받도록 해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둘이 소개시켜준다 쳐요. 그냥 둘이 연결되면 안 돼요. 내가 중간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과외 선생님 좋은 분을 알아도 그냥 과외 선생님 연락처를 그냥 주고 둘이 알아서 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자꾸 들어보려고 하고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나의 우월감을 자꾸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 집착을 하냐면요. 중간다리가 나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는지, 과외를 소개시켜줬는데 나중에 피드백이 없다? 굉장히 맘상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내가 거기서 존재감을 획득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소개를 해준다는 거는 그냥 소개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적 자체가 내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소개해줬는데 거기 안 간다?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학원 소개해주고 거기 등록했냐? 굉장히 부담되죠. 등록만 해도 안 돼요. 이제 어떤 피드백, 당연히 긍정적인 피드백. 당신 덕분에 굉장히 좋은 학원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원장님한테 내 얘기를 했냐 안 했냐, 내 소개로 왔다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 물어보고. 근데 이미 그거는 사실 필요도 없고 본인이 먼저 가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올 건데 잘해주세요. 역시 중간다리 역할을 막 먼저 하는 거예요. 좀 요약하면은 굉장히 통제적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개개인이 자아가 있는 거고 서로 존중되는 부분들이 제일 기본인 건데 여왕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쥐고 흔들려고 해요. 통제해야지만 그게 관계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관계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서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마지막 20번째 특징으로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 지금 관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관계라면 친밀감을 목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거라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까지만 바래요. 그리고 그 결과 잘 나가면 또 안 돼요. 내 마음이 불쾌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이 자극되니까. 그래서 아주 교묘합니다. 굉장히 좋은 학원 정보, 좋은 과외 정보,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흔한 경우가 뭔가 좋은 정보, 어떤 마감이 있고 딱 지금 아니면 못하는 그런 뭔가 싸게 뭔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뭔가 좋은 거에 등록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 정보들을 미묘하게 잘못 알려줘요. 이거는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날짜를 조금 틀리게 알려줌으로써 실수를 통해서 잘 되는 걸 막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나를 위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아닌 것 같고 화는 나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립니다. 돕는 척 하면서
실패하도록 은근히 유도하는 거죠. 오늘은 여왕벌의 추가적인 특징 10가지, 감정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10가지 특징보다 좀 더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여왕벌에 대해서 더 깊게, 그럼 어떻게 대처할지, 또는 시녀들은 왜 그런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왕벌은 그렇다 쳐도 시녀들은 왜 그러는 거냐, 더 이해가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가 경험한 여왕벌에 대해서 특징을 더 알려주셔도 좋고,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을 궁금하시면 또 여쭤보셔도 좋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이 영상 보내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 3편을 통해서 여왕벌의 특징 10가지,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특징 10가지와 분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이 육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피해야 할 인간관계, 여왕벌. 하지만 처음에 알아보기 쉽지가 않아서 얽히게 되고요. 중간에 한번 얽히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대처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좀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뭘 해야 된다 보다는 꼭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면시키지 않기입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그대로 여왕벌에게 보내는 것만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대처법이 궁금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당했다. 내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안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감정들을 한 방에 사이다로 날려버리고 싶은, 사실은 대처법이 아니죠. 복수법이죠. 보복법. 한 방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이 있을까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괜히 여왕벌이 아닙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는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여왕벌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희망 고문이 자꾸 듭니다. 내가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보고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거 봐, 맞잖아, 1번부터 20번 다 너잖아, 이런 식으로 굴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실수인 척 가장해서 이 영상 링크를 보게끔, 어떻게 내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보게끔, 아, 이거 내가 그동안 좀 잘못했네, 많이 힘들었겠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진 않을까? 다 환상입니다. 여왕벌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직면이 된다는 거는 메타인지가 돼야지 직면이 됩니다. 영상에서 여왕벌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관계에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독 한 가지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바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나를 높게 평가하면서 우월하게 여기냐 반대로 무시하냐, 이 부분의 레이더만 촘촘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직면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메타인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보여주거나 하면은 그게 나라고 생각 못 하고요. 대놓고 직접 이게 너야 논리적으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나를 안 좋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원래도 자신에 대한 무능감, 열등감, 수치심이 굉장히 큰 게 여왕벌의 특징인데, 대놓고 직면시키면 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발하겠죠. 폭발하는 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폭발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능숙하게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기회는 사실 많거든요. 여왕벌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 시녀도 있고 또 다른 일벌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끔 만들 수 있고요.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나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잘못을 따지면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이다를 날리려다가 더 큰 보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직면시키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 하고 싶다면 사이다가 아닌 치밀한 돌아가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편부터 3편 영상 안 본 분이 혹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다면 찬찬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심리의 구조를. 자칫하면 내가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세히 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리액션을 찰지게 하지 말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지 말자. 이게 다 관련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스스로를 단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내공이 있기 때문에 여왕벌은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리게끔 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굉장히 치밀하게 유도를 합니다. 1대1의 관계도 그렇고요, 다대1의 관계까지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일벌과 시녀들을 모으는 거고,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정해서 끊임없이 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리액션 좀 해줘,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보여요. 지금 리액션을 바라는구나, 지금 너의 말에 내가 집중해 주길 바라는구나, 그리고 공감받길 바라는구나, 찬사받길 바라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마음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강렬한 피드백을 바란다는 게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물개박수를 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친절까지 과잉으로 제공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차를 갑자기 이용하게끔 내가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집을 오픈해서 모임의 장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왕벌이 우월하게끔 되는, 주인공이 되게끔 하는 그 보조 역할로 내가 자처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중간에 자꾸 멈춰야 돼요. 근데 이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왕벌은 그런 에너지를 쫙쫙 빨아들여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존재라서, 그거를 약간의 거부, 약간의 멈춤, 약간의 경계, 굉장히 촉이 좋아요, 이런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괘씸죄가 적용되겠죠. 더욱더 교묘하게 흔들고, 또는 괘씸해서 교묘하게 보복을 하고 감히 나에게 맞선다고 다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감정 에너지가 오는 거라서 그거를 감정으로 맞받아치면은 나도 모르게 과민 반응이 돼요. 또는 나도 모르게 힘을 줘서 부자연스러워지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그냥 사물이다, 돌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돌이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예 무시는 안 됩니다. 반응은 하되 짧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살짝 냉철하게.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 엄마분들이 너무 힘든 거, 나는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분의 반응, 그걸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다 느껴요. 그래서 나를 더 쥐고 흔들 거예요. 하지만 버텨야 되고, 버티는 동안에 계속 벽이 돼야 되고, 무시하지는 않고 단답형으로 짧게 감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팩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반대로 막 다 밀어내는 느낌이 아닌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여왕벌이 많이 쓰는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계속해야 돼요. 근데 다들 이 고비를 못 넘깁니다. 왜냐면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순간의 편안함을 다시 줬기 위해서 리액션을 해버리고 과도한 친절을 해버리고, 그렇게 또 종속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핑계대지 말기. 우리는 핑계를 왜 댈까요? 억울하니까, 당황되니까. 크게 나면 두 개예요. 내가 그게 아닌데 오해받아서 억울하니까 그거를 해명하는 거. 그게 상대방한테는 핑계처럼 되죠. 그 다음에 사실은 들켰을 수도 있어요. 실제 내 마음이. 그러면 어때요? 억울하진 않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잘못 걸렸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를 내가 알고,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여왕벌에게 잘 맞춰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봐왔으니까 그 상태로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거나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이렇게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나도 모르게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의 안심이 아닌 길게 보는 불편함을 선택해야 돼요. 순간의 안심은 속담으로 치면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은 건데 순간 춥다고 해서 거기다가 소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순간은 녹는 느낌이 들지만 소변까지 더 크게 얼어붙죠. 그런 식으로 더 종속이 됩니다. 순간에는 춥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물을 안 부어야 돼요. 핑계를 대는 과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능숙한, 언변에 능숙한 존재가 여왕벌이기 때문에 핑계를 댄다는 거는 내가 말을 하는 거고 뭔가 나의 경험, 생각, 나의 감정 다 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질 정보들이 많아요. 여왕벌한테는 나의 약점으로. 왜냐하면 여왕벌 주변에는 시녀도 있고 일벌도 있기 때문에 소식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소식통 한 번만 이렇게 쫙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조금만 조합하면 구멍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구멍으로 이제 반격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핑계대는 거는 독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독이 돼요. 단방에 끝내려는 시도가 아까 1번 제가 하지 말라는 직면시키기, 사이다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 역할을 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되고요.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찝찝함을 못 견디게 돼요. 육아라는 거는 불확실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선명한 거를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서 이 여왕벌과의 관계, 엄마들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또 불확실하기 싫어요. 그래서 뭔가 오해를 받거나 또는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거나 그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흐르거나 이거를 못 견디게 돼요. 그래서 한 방에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충동이 올라와서 핑계를 확 대버리고 그러느라고 오히려 정보를 막 뿌리게 되고 약점이 막 잡히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굳이 하고 싶으면 미루세요. 천천히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이미 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견딜 수 없어요. 다른 데 몰입해야지 이게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육아에는 엄마의 자기 생활, 자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이 채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왕벌과의 관계 역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시간, 내 영역, 내 주변의 원래 친구 이런 모임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욕구, 유대감의 욕구. 물론 우리 아이와의 유대감의 욕구는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롭잖아요. 내 편이 없는 느낌.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들끼리 굉장히 급속도로 친해지고 그거를 잘 이용해서 착취하는 게 여왕벌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고립된 느낌, 외로운 느낌이 클수록 사람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합니다. 그때 엄마들 관계에서 초면의 천사처럼 좋은 역할을 하면서 자리매김하는 게 바로 여왕벌인 거예요. 바로 이런 흐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지만 가식이죠. 나의 근본적인 목적, 나의 우월감, 종속된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코스프레죠. 근데 거기에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서 핑계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여왕벌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헷갈려요. 그래도 우리 관계는 좀 진정성이 바탕에 깔린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순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잠깐 저러는 거지 원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희망 고문이 자꾸 생겨요. 외로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자기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영역이 있음으로써 외로움을 방지함으로써 여왕벌한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돼서 감정적으로 이끌려서 핑계를 대거나 정보를 제공해버리거나 선 넘는 질문에 탈탈 털리거나 이런 거를 방지함으로써 그 안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방에 직면시키지 않기, 과도한 리액션과 친절하지 말기, 핑계대거나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기. 요약하면은 애매하고 찝찝한 그 상태를 끝까지 고수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답답하죠? 내가 바라던 방향이 아니죠. 내가 바라던 거는 그동안 고생을 한 만큼 한 방을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악순환되지 않도록. 지금 느끼시는 감정과 경험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게 왜 그런지 등등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녀에 대한 이야기, 일벌에 대한 이야기 또는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게 너무 많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